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보낸 최후 통첩이 단 90일 만에 완벽한 역풍을 맞았거든요. 6개월 안에 핵심 기술을 내놓지 않으면 영구 퇴출이라는 협박이었지만 삼성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뒤집어 놓았죠. 실리콘밸리가 패닉에 빠졌고 월스트리트가 요동쳤으며 워싱턴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 2025년 9월 10일 오전 9시였습니다. 젠슨 황 CEO가 임원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20명의 참모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테이블 위로 서류가 던져졌어요. 표지에는 삼성 파트너십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라는 이름이 무색했죠. 그 내용은 우리 기술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협박장에 가까웠습니다. AI 칩 시장 점유율 92%입니다. 젠슨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시장이에요. 삼성이 아무리 좋은 메모리를 만들어도 우리 칩에 못 붙이면 고철입니다. 부사장 마크 디벨이 화면을 켰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구조가 떠올랐어요. 삼성의 AI 칩 관련 수출이 연간 280억 달러입니다. 마크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죠. 우리가 삼성을 자르는 순간 이 돈이 전부 날아갑니다. 3개월이면 끝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무릎 꿇고 올 겁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엔비디아는 단 한 번도 협상에서 진 적이 없었거든요. 기술이사 사라 첸이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요구 조건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 안에 우리 메모리 기술의 핵심 데이터를 모두 넘기라는 것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더 가혹했어요. 앞으로 5년간 우리가 개발할 차세대 칩 계획을 통째로 보고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사실상 기술 주권 포기였어요. 엔비디아가 원하면 언제든 우리 기술 문서를 열람하겠다는 조건이었죠. 거부하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즉시 계약 종료입니다. 삼성 칩은 우리 제품에서 영구 퇴출이에요. 젠슨이 웃으며 대답했죠. 대만 TSMC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우리 편이에요. 한국 기업 하나 없어져도 AI 산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인텔도 그랬습니다. 자기들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믿었죠. 지금 1등은 우리예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없으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젠슨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고분고분해요. 명령하면 따릅니다. 72시간 안에 답이 올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요. 한 달 뒤에는 무릎 꿇고 기술 문서 들고 옵니다. 사실 이 순간 저는 분노했습니다. 28년간 반도체 업계를 지켜본 제가 봐도 이건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식민지 취급이었죠. 마크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응답 기한은 180일입니다. 2026년 3월 10일 자정까지 회신 없으면 계약 종료로 간주합니다. 완벽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통보입니다. 젠슨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내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발송합니다. 삼성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그들의 기술은 우리 겁니다. 앞으로 5년간 개발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사라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삼성 연구 개발비가 연간 240억 달러입니다. 우리 요구대로라면 그 투자 결과를 우리가 공짜로 가져가는 셈이죠. 회의실에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세계 1등을 만든 기업입니다. 1997년 IMF 때 온 국민이 금반지를 모았죠. 그렇게 지켜낸 우리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기업이 그 기술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9월 11일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38층에 399페이지짜리 문서가 도착했어요. 제목은 단 한 줄이었죠. 기술 공유 요구서. 6개월 내 이행 필수. 문서를 펼친 우리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우리 기술을 모두 내놓으라는 항복 문서였죠. 399페이지 전체에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엔비디아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 문서를 보내는 바로 그 순간 경기도 화성의 한 연구소에서는 세계를 뒤흔들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요. 2025년 9월 11일 오전 10시 5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38층 회의실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399페이지짜리 문서를 받은 임원 12명이 말없이 앉아 있었죠. 부회장 한명수가 첫 장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단 한마디였어요. 그게 전부였죠. 그날 오후 CNN이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의 기술 공유를 요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조용했어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삼성전자 공식 입장은 없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도 침묵했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였죠. 48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72시간째 되는 9월 14일 미국 언론들이 분석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이 엔비디아 요구에 충격을 받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삼성이 침묵하는 이유는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기사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에서는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마크 디벨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겁먹었어요. 72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협상 요청이 올 겁니다. 젠슨 황도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합니다. 280억 달러가 걸린 문제예요. 그들이 우리를 거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5일 밤 11시 경기도 화성 삼성 반도체 연구소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밤 10시면 소등되는 건물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9월 16일, 17일, 18일. 나흘 내내 불이 켜져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퇴근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미국 대사관 경제 담당관 제임스 파커가 본국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삼성 연구소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됩니다. 24시간 가동 중이며 연구원들의 외출이 전면 금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대응 방안을 찾느라 난리일 거야. 곧 항복 의사를 밝힐 거라고.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뭔가 다르다고요. 28년간 반도체 업계를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이 침묵이 굴복의 신호가 아니었어요. 이건 폭발 직전의 고요였습니다. 9월 20일이었어요. 업계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화성 연구소에서 극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외부 연락을 일체 끊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죠. 철저한 보안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9월 22일 산업부 장관이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LG전자 대표들이 모였어요. 회의 내용은 일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죠. 우리 기업들이 뭉쳤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나중에 제게 말했어요. 그날 회의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기술은 우리가 지킨다고요. 9월 23일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문서를 받은 지 12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삼성의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죠. 고대 역폭 메모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조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알아차렸어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썼죠. 누군가 대량 구매에 나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아니라면 누구일까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시장 변동일 뿐이에요. 한국은 곧 항복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파커는 불안했어요. 그는 다시 본국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화성 연구소 주변의 보안이 3배로 강화됐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일이 진행 중입니다. 9월 25일 새벽이었습니다. 화성 연구소 지하 3층 극비 실험실에서 마지막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50명의 우리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수석 연구원 박준혁 박사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전력 효율 수치였습니다. 성공입니다. 실험실에 환호가 터져 나왔죠. 우리 엔지니어들이 해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상도 못한 기술을요. 바로 그날 오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서울로 몰려들었어요. 14일간의 침묵을 깨는 순간이었죠. 대한민국의 답변을 듣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게 될 거라고요. 2025년 9월 25일 오후 2시였습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대강당에 300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14일간의 침묵을 깨는 순간이었죠. 이재용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긴장한 기색도 초조한 모습도 없었죠. 엔비디아로부터 기술 공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검토했습니다. 우리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절합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죠. 우리는 독자 기술로 차세대 AI 칩을 개발했습니다. 9월 28일 전 세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협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요? 젠슨 황이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죠. 독자 기술? 말도 안 돼요. 삼성이 AI 칩을 만든다고. 마크 디벨이 급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사장님 확인했습니다. 삼성이 정말 기자회견을 했어요. 9월 28일에 신제품 공개한다고 합니다. 허세입니다. 젠슨이 손을 휘저었어요. AI 칩 개발에 최소 5년은 걸려요. 그들이 우리 몰래 뭘 만들었겠어요? 그냥 협상용 제스처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사라 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사장님,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켰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하고 있었죠. 발표 후 2시간 만에 8%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요. 일시적 현상이에요. 젠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떨어질 겁니다. 시장은 곧 현실을 깨달을 거예요. 그날 저녁 실리콘밸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기술 책임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모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기업들이었죠. 삼성 발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애플 부사장 제프 윌리엄스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실물을 본 게 아니잖아요. 구글 엔지니어링 책임자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무시할 순 없습니다. 삼성이 허세로 저런 발표를 할 리 없어요. 메타의 AI 연구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14일간 침묵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9월 28일까지 기다려봅시다. 제프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는 사실을요. 9월 26일 아침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 기사를 실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삼성의 도전, 엔비디아 독점 체제의 균열 조짐이었죠. 기사는 조심스러웠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시장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엔비디아의 92% 점유율이 오히려 위험 요소라는 분석이었죠.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 혁신이 멈춘다. 한 애널리스트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삼성이 경쟁자로 나선다면 산업 전체에 긍정적입니다. 같은 날 오후 대만 TSMC 본사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왕 박사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삼성이 정말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만 바라볼 수 없어요. 부사장이 물었죠. 그럼 삼성과 협력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해요. 왕 박사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9월 27일 하루 전날이었어요. 화성연구소에서는 최종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전 세계에 공개될 우리의 기술이었죠. 박준혁 박사가 연구원들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확인입니다. 전력 효율은요? 엔비디아 대비 40% 향상입니다. 발열 제어는요? 섭씨 65도 이하 유지 확인했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는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85도까지 안정 작동 확인했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간의 연구였죠. 수백 번의 실패를 거쳐 마침내 성공한 거였어요. 내일은 우리 기술자들의 날입니다. 박 박사가 말했어요. 세계에 증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요. 그날 밤 산타클라라에서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젠슨 황이 참모들을 불러 모았어요. 내일 삼성 발표를 주시하십시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AI 칩은 우리 영역입니다. 삼성이 아무리 메모리를 잘 만들어도 프로세서는 다른 차원이에요. 내일이면 시장이 실망할 겁니다. 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은 없습니다. 젠슨이 단호하게 잘랐죠. 우리가 10년간 쌓아온 기술이에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28년간 이 업계를 지켜본 제 눈에는 보였죠. 젠슨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9월 28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 코엑스 대회의장에는 3,000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전 세계 언론, 반도체 기업 임원들, 투자자들이었죠. 무대 위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거대한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칩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엔지니어 3,000명이 3년간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의 손이 천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죠. 공개합니다. 2025년 9월 28일 오전 10시 2분이었습니다. 검은 천이 벗겨졌어요. 무대 위에 놓인 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칩이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그 작은 물체가 전 세계를 침묵시켰죠. 이것이 삼성 넥서스 AI 칩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말했어요. 전력 효율은 엔비디아 최신 칩 대비 40% 향상됐습니다. 발열은 35% 감소했고요.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회장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회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가격은 엔비디아 동급 제품의 60%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40%더 효율적이면서 가격은 40% 저렴하다는 겁니까? 로이터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다음 말에 회장이 얼어붙었죠. 개방형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우리 칩과 호환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장벽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건 선전포고였습니다. 엔비디아의 폐쇄적 생태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바로 그 순간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젠슨 황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소리쳤어요. 40% 효율 향상?
불가능해요. 우리 연구진이 5년간 못 해낸 건데. 사라 첸이 급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가격까지 60%라면 우리 고객들이 전부 이탈할 수 있어요. 진정하세요. 젠슨이 손을 들었죠. 아직 실제 성능을 본 게 아니에요. 발표용 숫자일 수 있습니다. 검증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코엑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무대 옆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에는 투명한 케이스가 놓여 있었죠. 지금부터 실시간 시연을 하겠습니다. 박준혁 박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여기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 박사가 화면을 공유했죠. 같은 작업을 엔비디아 칩과 우리 칩으로 동시에 돌려보겠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은 엔비디아, 오른쪽은 삼성 넥서스였어요. 시작합니다. 카운트다운이 떨어졌죠. 3, 2, 1. 두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0초가 지났어요. 엔비디아 쪽에서 이미지가 생성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삼성 넥서스는 이미 완성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2초 더 빨랐습니다. 박 박사가 발표했어요. 그리고 전력 소비량을 보시죠.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350W, 삼성 넥서스는 210W였어요.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죠. 극한 환경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투명 케이스를 열었어요. 안에는 냉각 장치가 있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온도를 내리겠습니다. 케이스 안에 서리가 끼기 시작했어요. 온도계가 빠르게 떨어졌죠. 영하 10도, 영하 15도, 영하 20도. 이 상태에서 같은 작업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박 박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삼성 넥서스 칩이 다시 작동했어요. 속도는 똑같았습니다. 오차 0.3초였죠. 일반 칩은 영하 10도에서 성능이 30% 저하됩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우리 칩은 영하 20도에서도 100%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28년간 이 업계를 지켜봤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강 기업을 정면으로 압도하는 순간이었죠.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심호흡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주요 기업들과 협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로고들이 떠올랐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였습니다. 이 기업들이 우리 칩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건 핵폭탄이었어요.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들이 삼성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산타클라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젠슨 황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구글이요? 마이크로소프트도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배신한 겁니까? 마크 디벨이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구글 구매 담당자에게였죠.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습니까? 삼성이랑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선택지가 필요했어요. 엔비디아만 의존할 순 없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끝났어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죠. 아니, 아직 아니에요. 젠슨이 소리쳤습니다. 우리한테는 10년간 쌓은 생태계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호환성이 있고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삼성이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월스트리트가 반응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15%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12% 폭락했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1,200억 달러가 증발한 겁니다. 단 하루 만에요.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한국 삼성 AI 칩 시장에 혁명을 일으키다 엔비디아 독점 체제 무너지기 시작했나 실리콘밸리 패닉 삼성 기술력의 충격.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삼성 관련이었어요. 대한민국 만세.
이게 우리 기술력이다. 엔비디아 꺾었다. 댓글창이 자긍심으로 넘쳐났죠. 그날 밤 11시 화성연구소에서는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박사가 연구원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3년 전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삼성이 AI 칩을 만든다고 하니까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엔지니어 전체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증명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연구소 전체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2025년 9월 29일 아침이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이 서울로 모여들었어요. 어제의 발표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코엑스 컨퍼런스룸에 50명의 검증단이 모였습니다. MIT 교수, 스탠퍼드 연구원,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박사들이었어요. 우리가 직접 테스트하겠습니다. MIT 전기공학과 제임스 첸 교수가 말했죠. 박준혁 박사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전력 효율이었어요. 제임스 교수가 직접 측정 장비를 설치했죠. AI 학습 작업을 1시간 동안 돌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삼성 칩은 208W, 엔비디아는 347W입니다. 정확히 40.1% 차이예요. 제임스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작업 완료 시간이 삼성이 13.2초 빨랐다는 겁니다. 독일 한스 밀러 박사가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박준혁 박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칩의 내부 구조가 나타났어요. 기존 칩은 데이터가 일직선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3차원 구조로 만들었어요. 데이터 이동 거리가 62% 줄었죠. 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3차원 구조는 0.00003mm 오차도 허용되지 않아요. 머리카락 굵기의 3000분의 1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박 박사가 사진을 보여줬죠. 온도를 섭씨 0.01도 단위로 제어하는 장비예요. 습도는 0.1% 단위로요. 온도가 0.02도만 변해도 칩이 팽창하거든요. 그 환경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24시간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제임스 교수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따라했죠. 이건 예술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한스 박사가 극한 환경 챔버를 준비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영상 100도까지 30분마다 반복하겠습니다. 이건 살인적인 테스트였어요. 일반 전자제품은 10분이면 고장나는 조건이었죠. 2시간 30분 동안 5번 반복됐습니다. 150도 온도 변화를 겪은 거예요. 테스트 종료합니다. 한스 박사가 칩을 검사했어요. 손상 없음. 성능 저하도 없습니다. 0.00% 오차예요.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군사용 규격을 넘어섰어요. 우주 개발에도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박준혁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극한 환경을 목표로 했어요. 사막, 극지, 심해, 우주까지 모두 고려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AI는 어디서나 필요하니까요.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막의 드론에도 남극 관측소에도요. 환경 때문에 AI를 못 쓰는 곳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 엔지니어들의 철학이구나. 최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걸 만드는 거구나. 세 번째 테스트는 내구성이었습니다. 1만 시간 가속 노화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MIT 교수가 말했어요. 실제로는 3일이 걸렸습니다. 10월 2일 아침 결과가 나왔어요. 성능 저하 2.3%입니다. 제임스 교수가 발표했죠. 일반적으로 5% 이하면 합격인데 2.3%는 거의 완벽한 수준이에요. 그가 박준혁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뭘 만든 겁니까? 박 박사가 조용히 웃었어요. 우리가 만든 건 칩이 아닙니다.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AI를 쓸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검증단 50명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오후 검증 결과가 전 세계에 발표됐어요. 삼성 넥서스 칩 모든 테스트 통과 MIT 교수, 반도체 역사의 이정표 독일 연구소 기술적으로 완벽함. 엔비디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죠. 대한민국이 해낸 겁니다. 2025년 10월 2일 오후 3시였습니다. 삼성의 검증 결과가 발표된 지 2시간 만에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CEO 순다르 피차이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음 분기부터 우리 AI 서버의 30%를 삼성 칩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임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약 규모는 150억 달러이며 엔비디아와의 독점 공급 계약은 이제 종료됩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30분 뒤 구글의 공식 발표가 나왔고 시장은 즉각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실시간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가 되자 주가는 벌써 7%나 하락해 있었고 오후 5시에는 11%까지 폭락했습니다. 단 2시간 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무려 1,800억 달러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10월 3일 아침 9시 마이크로소프트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CEO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삼성과 5년간 180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혁신을 선택했으며 이것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확신합니다. 2시간 뒤에는 아마존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의 삼성 AI 칩을 전면 도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1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발표됐어요. 연쇄 반응이 멈추지 않았죠. 오후 2시에는 메타가 80억 달러 규모의 삼성 칩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후 4시에는 테슬라까지 가세하면서 자율주행 AI에 삼성 칩을 탑재하겠다며 50억 달러 계약을 선언했어요. 단 하루 만에 총 5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월스트리트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엔비디아 주가는 그날 하루에만 18%나 더 폭락했죠.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는 완전히 아비규환 상태였습니다. 구글이 우리를 버렸어요. 부사장 마크 디벨이 회의실에서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메타까지 전부 삼성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연매출이 600억 달러인데 단 이틀 만에 580억 달러를 잃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이사 사라 첸이 급하게 노트북을 열며 더 나쁜 소식을 전했어요.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까지 모두 삼성과 협력 논의를 시작했다는 속보가 방금 떴습니다. 마크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죠.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월 4일 아침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건 스탠리가 가장 먼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무려 40%나 대폭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었고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중립으로 등급을 낮췄죠. JP모건도 곧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투자 비중을 즉시 줄이라고 강력히 권고했어요. 골드만삭스는 더 직접적이었죠. 삼성의 등장으로 AI 칩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독점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엔비디아 주가는 추가로 15%가 더 폭락했어요. 사흘간 누적 하락률이 무려 44%에 달했고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3,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삼성전자 주가는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28%나 급등했고 SK하이닉스도 18% 상승했습니다. LG전자까지 15%나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대한민국 반도체가 마침내 세계를 정복했다.
전국의 모든 언론이 일제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10월 4일 오후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본사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 3시에 한 엔지니어가 사표를 냈고 오후 4시에는 3명이 더 회사를 나갔습니다. 오후 5시에는 무려 10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삼성 북미 연구소였습니다. 저는 더 나은 기술, 더 혁신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떠난 한 수석 엔지니어가 기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엔비디아는 독점에 안주하며 혁신을 멈췄지만 삼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50명이 넘는 핵심 엔지니어들이 엔비디아를 떠나 삼성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변화나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 자체가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역사적 순간이구나. 10월 5일 아침 전 세계 언론의 일면 헤드라인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흘 만에 3,200억 달러를 잃으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의 인재들이 대거 탈출해 삼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한국 반도체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아침 워싱턴 백악관에서도 긴급 경제안보 회의가 소집됐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입니다. 한 경제보좌관이 긴박하게 말했죠. AI 칩 공급망이 통째로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시장은 이미 명확하게 선택했고 전 세계 기업들은 이미 움직였죠.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5일 오전 10시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 38층 회장실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사흘간의 참담한 피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가가 44%나 폭락했고 시가총액으로는 무려 3,200억 달러가 증발해버렸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 주요 고객사 5곳이 모두 등을 돌렸고 핵심 엔지니어 50명이 회사를 떠나 삼성으로 옮겨갔죠. 이걸 대체 어떻게 이사회에 설명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급하게 열리며 부사장 마크 디벨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사장님, 지금 정말 큰일 났습니다. 마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1시간 뒤에 사장님께 경영 책임을 직접 묻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젠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경영 책임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주주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단 사흘 만에 3,200억 달러를 날려버렸는데 누군가는 반드시 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난리예요. 젠슨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죠.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삼성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겁니다. 세상에 누가 이걸 예상이나 했겠어요? 마크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2주 전에 삼성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에 젠슨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삼성 기술을 그냥 허세일 뿐이라고 하셨고 검증할 필요조차 없다고 못 박으셨잖아요. 그 결정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젠슨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누구도 삼성이 진짜로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마크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사회는 지금 사장님의 판단 착오가 회사를 이 끔찍한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전 11시 긴급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12명의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모두 차갑고 냉정했어요. 이사회 의장 로버트 스미스가 젠슨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젠슨, 지난 사흘간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젠슨이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삼성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시장이 그쪽으로 급격하게 움직인 겁니다. 예상보다 뛰어났다고요? 한 이사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당신은 2주 전 회의에서 삼성 기술을 허세라고 단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삼성은 3개월 안에 무릎 꿇을 거라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젠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당시 정보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요? 로버트 의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정보팀이 2주 전에 이미 삼성 화성 연구소의 이상 징후를 보고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보안이 3배로 강화됐다고 명확히 보고했죠. 하지만 당신은 그 보고서를 무시했어요. 회의실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우리 기술팀이 삼성의 특허 출원 내역을 분석해서 경고했습니다. 뭔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신호가 명확했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젠슨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당신의 오만함이 이 회사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로버트 의장이 냉정하게 선언했죠. 이 사회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젠슨이 마크를 돌아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크, 당신이 설명 좀 해주시오. 당신도 그때 삼성을 무시하는 게 맞다고 했잖소. 마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당신도 회의에서 삼성이 곧 굴복할 거라고 했소. 이건 우리 모두의 판단이었다고 말해주시오. 젠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마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20년간 젠슨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선택해야 했죠. 회사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마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사장님께 삼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3번이나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매번 제 의견을 일축하셨고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젠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크,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마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9월 20일에 올린 내부 보고서입니다. 삼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확히 건의했습니다. 그가 문서를 이사회에 건넸죠. 하지만 사장님은 이 보고서에 불필요함이라고 쓰고 반려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배신자. 젠슨이 소리쳤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는데 지금 나를 배신하는 겁니까? 마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회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로버트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사회는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30분 뒤 결과가 나왔어요. 찬성 11표, 반대 1표. 젠슨 황, 당신은 즉시 CEO직에서 해임됩니다. 그날 오후 3시 엔비디아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창업자이자 20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젠슨 황이 경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내용이었죠. 뉴스가 나가자마자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황제, 한국 기업의 무릎 꿇다. 엔비디아 창업자 삼성의 패배 인정하고 사임. 오만의 대가 젠슨 황의 몰락. 그날 저녁 마크 디벨은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휴대전화에는 젠슨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배신자.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마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한국은 정말로 강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던 겁니다. 2025년 10월 6일 오전, 바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소화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를 20년간 지배해온 황제가 무너졌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삼성전자 본사 대강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언론인들이 다시 한번 빼곡하게 모여들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오전 10시 정각에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죠. 우리는 일방적인 협박을 받았고 세계 최강 기업으로부터 무시당했으며 불가능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회장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엔지니어 3,000명이 지난 3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했고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완성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삼성이라는 한 기업의 승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이며 기술의 힘으로 세계와 당당하게 겨루는 우리 모두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나 더 하고자 합니다. 이 회장이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우리는 이번에 개발한 이 혁신적인 기술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장 안이 다시 한번 큰 술렁임으로 가득 찼죠. 개발도상국에는 원가 그대로 공급하고 교육기관과 연구소에는 완전히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선언에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독점하는 순간 성장이 멈추고 죽어버립니다.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세상과 나누는 순간 더욱 크게 성장하며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우리 삼성은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눈물이 날 뻔했어요.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업계를 지켜보면서 저는 강자가 기술을 무기로 약자를 억압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랐죠. 이기고 난 뒤에도 결코 오만하지 않았고 승리한 다음에도 함께 가는 길을 당당하게 선택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박사와 50명의 핵심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해냈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미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이 감히 AI 칩을 만든다니, 엔비디아를 이긴다니,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모두가 비웃었죠. 박 박사가 한 명 한 명 연구원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밤을 하얗게 세워가며 머리카락 굵기의 3000분의 1인 0.00003mm라는 미친 정밀도를 만들어냈고 섭씨 0.01도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수백 번을 실패했지만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극한정밀 기술팀장 김민지 박사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저는 지난 15년간 줄곧 이 일을 해왔지만 이번 프로젝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번만큼 자랑스럽고 가슴 벅찼던 순간도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습니다. 박준혁 박사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전 세계 어딘가에서 우리가 만든 칩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될 겁니다. 그가 깊은 감동에 젖어 말을 이었어요.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의료 AI에도 남극 연구소에서 기후를 분석하는 시스템에도 깊은 심해를 탐사하는 무인 탐사선의 자율 항해에도 우리 기술이 쓰이겠죠. 그가 천천히 돌아서서 연구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낸 겁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이 순간에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연구소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조용히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지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반도체 업계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수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직접 목격했어요.
일본이 세계를 호령하던 전성기도 봤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독주하던 시기도 봤으며 대만이 서서히 부상하는 과정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번 승리는 그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차지했다는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과 가치관의 완벽한 승리였죠.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기술을 철저하게 독점하고 시장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기술을 세상과 기꺼이 나누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엔비디아는 고객들을 자신들에게 영원히 종속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진심으로 대우했죠. 엔비디아는 끝까지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어요. 그리고 결국 진정한 겸손이 오만을 완전히 이겨낸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난 한 달간 기록해온 낡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9월 10일 엔비디아의 오만한 요구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10월 6일 완벽한 역전으로 마침내 끝이 났죠. 단 27일 만에 세계의 기술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나는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결코 크지 않은 나라가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운 겸손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놀라운 모습을 생생하게 봤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이 가져야 할 모습이다. 힘과 권력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기술로 진심 어린 인정을 받고 올바른 철학으로 깊은 존경을 얻는 것.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27일간의 기록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가르쳐준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며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땅이 점점 더 작아지며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지난 한 달간 목격한 감동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국 대만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기술의 진정한 힘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에 있다는 것을, 진짜 승리는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직접 목격한 27일간의 기적입니다.